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 중 제가 어린 시절 지내던 그 모습 그대로를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남편과 함께 봤는데 어찌나 추억이 새록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제 사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추억하는 동네 모습이 다르지 않았죠. 그 옛날을 추억하며 남편과 가끔 드런드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니 제게는 큰 의미입니다. 그 드라마 속 이야기가 마치 저의 추억을 담은 듯해서 감명 깊었는데 제 사연을 시작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추억과 함께 제가 겪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남편과 어렸을 적 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저와 남편은 5살 차이의 연상 연하 커플인데요. 제가 18살 때 남편은 고작 13살이었네요. 처음에는 동네 누나 동생으로 지냈는데 남편은 나이에 비해 성숙했고 또 저와 무척 잘 맞았어요. 그렇게 함께 자라다 보니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었죠. 큰 동네가 아니라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제 시모도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은 막 초등학생이 되었을 즈음 제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것도 바로 맞은편 앞집으로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기만 했던 시모를 챙겨준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고요. 엄마와 시모가 보는 저와 남편은 너무도 사이좋은 남매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장난스럽게 얘네 이러다 눈 맞아서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가 몰라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동네라 누구네 집안 사정은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왔죠. 세세하지는 않지만 엄마와 시모가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어요. 저의 집과 비교를 하자면 꽤 사연이 있는 가정이었죠. 제게는 아주버님도 한 분 있었는데 어렸을 적 아주버님은 공부를 무척 잘했고 아주 야무졌어요. 시모가 큰아들이라며 어찌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아주버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놈은 뭐가 돼도 될 놈이다는 말을 많이들 했죠. 그 정도로 똑부러지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모도 아주버님에 대한 기대가 컸고요. 당시 시댁은 시부를 일찍 여의고 시모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사를 온 것이었는데 시모 혼자 두 형제를 키워내야 했으니 아주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물심양면으로 시모를 도와주었어요. 시모는 능력 없는 자신 때문에 자식의 미래까지 망칠 수 없다며 정말 악착같이 지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처지가 딱한 시모를 나몰라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시모의 노력으로 아주버님은 원하는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시댁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죠.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시모의 벌이에도 한계가 있는데 나갈 돈은 더 많아졌으니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물론 아주버님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등록금 말고도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았죠. 거기다 남편도 공부를 잘했고 심지어는 원하는 꿈까지 확실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집안 형편 때문에 남편까지 대학을 보내는 것은 무리였어요. 그래서 첫째가 잘 되면 둘째도 어련히 잘 된다고 둘러대며 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해버렸죠. 하지만 그렇게 모질게 했다고 한들 아들인 남편이 자신의 집안 형편을 모를 리 없고 시모의 속뜻을 모르지 않으니 꿈을 접고 성인이 된다면 바로 돈을 벌겠다고 나섰어요. 당시 저와 남편은 연인 관계였고
제게 자신의 집안 형편 때문에 시모가 모질게 말하더라며 그런 시모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진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원하는 꿈이 아닌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하는데 저는 남편이 자신의 꿈을 이뤘으면 했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너무 애잔했죠. 저는 이 모든 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하던 공부까지 마다하고 공장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학비를 제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나섰어요. 남편의 학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시작한 곳이 저의 첫 사회생활이었어요. 이 이후로 제 가방끈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공부는 그럭저럭 남들 못지않게 했음에도 뚜렷한 꿈이 없었고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네요. 어쩌면 더 좋은 직업 혹은 직장을 가지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까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을까 하는 생각에 저를 어리석다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하지만 저는 그때의 제 선택에 전혀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제 선택 덕에 남편은 학비 걱정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해 꿈을 이뤘고요. 저의 이런 헌신을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까지 성공했으니까요. 거기다 남들이 다 걱정하는 고부 갈등은커녕 제 친구들까지 부러워할 정도로 시모의 사랑에 제가 독차지했는걸요. 그러니 제가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 적응에 빠른 편인 저는 어떤 일이든 다 잘하는 편이었으니 어려울 것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이 사실은 시모와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만 아는 비밀이에요. 아주버님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주변에 알릴 생각도 하지 않았기에 제 친정 부모님께서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그저 제가 얼른 일하고 싶어서 일찍이 사회에 뛰어들었다고만 알고 계세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니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생각도 안 했고 아주버님에게까지 비밀로 한 이유는 아주버님이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라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 힘까지 빌려 남편이 공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당시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게 뻔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 행복과 남편의 행복을 위한 저의 선택이었으니 아주버님이 모른데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자신을 대신해 남편의 뒷바라지했던 것을 자신이 능력이 없어 남까지 고생시켰다고 생각하고 또 자책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시모는 늘 저를 향한 마음에 빚이 있었고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아도 된다고 시모에게 매번 말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남편과 결혼 후에도 시모는 제게 정말 잘해 주었어요. 정말 친엄마보다도 더 친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 대해 잘 알았고 또 저를 위해서라면 능력이 닿는 한에서 뭐든 해 주려고 했죠. 저희 부부는 남편이 22살이 되어 군대에 가기 직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로 지낸 지는 꽤 긴 세월이 흘렀어요. 반면 아주버님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혼자 꽤 오랫동안 지내다가 5년 전쯤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 지금의 형님을 봤을 때 뭔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저 능력 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건가 하는 생각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형님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바쁘게 일하면서도 공부에 손을 놓지 않는 그런 분이죠. 시모도 형님의 열심히 하는 모습과 강단 있는 모습에 결혼을 승낙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드디어 제게도 형님이 생긴다는 것에 조금 기대도 됐고 뭔가 설레었어요.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고 다 잘 지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결혼 후 가족이 되고 나서 저의 기대와 설렘으로 부풀었던 마음은 완전히 뭉개졌거든요. 형님은 제가 아둔하고 멍청한 사람이라며 대놓고 절 싫어했으니 말이에요. 평소 아주버님도 제가 능력도 없이 남편에게만 의지해서 산다며 혀를 내두르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형님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버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어디 가서 동생 자랑하면서 누가 동생 와이프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남들이 천사를 보낼 만하거나 전망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니 아주버님의 눈에도 저는 눈엣가시였고, 그런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멍청하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말하기 일쑤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 무슨 말만 하려고 해도 뭘 안다고 나서냐고 구박을 하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아주버님에게 자신의 앞에서 며느리를 깔본다며 호되게 아주버님을 혼내주곤 했어요. 참 웃긴 건 부부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형님도 아주버님과 저를 대하는 행동이 아주 똑같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 후 처음 맞이했던 대명절인 설 때도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설 전날이면 시모와 함께 명절 음식 준비를 하는데 형님은 그날 몸이 안 좋다며 오지 않았어요. 시모의 말로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군요. 제 딴에는 그 말에 걱정이 돼서 컨디션 회복하라고 명절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닭백숙까지 따로 요리했어요.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가족 챙기다 제가 병나겠다며 말렸지만,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인데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남편의 만류에도 정말 열심히 만들었죠. 그런데 설 당일 형님은 너무도 멀쩡한 모습으로 시댁에 방문하더라고요. 그것도 오전이 한참 지난 시간에요. 형님과 아주버님을 기다리다 늦은 점심을 먹는데 제가 준비한 백숙을 형님께 챙겨주며 얼른 건강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다고 말했는데,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형님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손도 대지 않았죠. 결국 집에서 제가 고생한 모습을 본 남편과 시모만 형님을 대신해 먹어주었어요. 뭐 싫어하는 음식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애써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식사가 끝난 뒤 형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형님 뒤를 따라 나섰는데, 복도 끝자락에서 멈춘 뒤 저를 바라보더니 인상을 팍 구긴 채 제게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동서, 나 지금 놀려? 아니면 음식 준비하러 안 왔다고 이렇게 복수라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어머님께서 형님이 아파서 못 오신다기에 얼른 컨디션 회복하시라고 준비한 것뿐인데. 컨디션 회복 좋아하네. 지금 일부러 나 한 방 먹인 거 모를 줄 알아? 남편 말대로 나 안 아팠던 거 네 남편한테 다 이야기했다던데. 그거 알고 일부러 엿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척한 거잖아. 예? 남편은 제게 그런 말 안 했는걸요? 그럼 아프신 게 아니었어요? 다행이에요.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인데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준비했던 거거든요. 많이 피곤해서 쉬고 싶었던 거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도록 어머니께는 비밀로 할게요. 동서,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놀리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우리 현명한 남편이 무시하는 이유를 좀 알겠네. 진짜 웃으면서 사람 낯짝에 침 뱉는 스타일이구나. 내가 명절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음식이나 만들 정도로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그런 건 동서처럼 할 일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안 간 거야. 형님, 제가 언제 놀렸다고 말을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가하지는 않아요. 저도 직장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일부러 시간 내서 며느리의 본분을 다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며느리 본분도 못한다 이거야? 어? 내가 이 집 첫째 며느리야. 며느리 본분을 네가 뭔데 따져? 마침 아주버님이 밖으로 바람을 쐬기 위해 나왔다가 형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확히는 형님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역정을 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둘이 무슨 대화를 하냐고 묻기는커녕 형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 자기야, 멍청한 애 데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알아먹겠어? 어렸을 때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딱 돌대가리가 따로 없는데 자기도 적당히 해. 말하다 보면 자기 입만 아프지. 어차피 쟤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도 몰라. 정말 멍청한 게 버르장머리까지 없어. 이걸 동서라고 동서대우 해줘야 한다는 게 짜증나 죽겠다고. 야, 딱 한 번 말할 테니까 잘 알아들어라. 네가 어머님이랑 더 오랜 세월 함께 했는지는 몰라도 까불지 마. 눈꼴 씻는 행동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엄연히 내가 이 집안 첫째 며느리니까 네 혼자 며느리인 척 행세하지 말라고. 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으니까. 아휴, 여기서 솔직히 나이만 따져봐도 이 두 것들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것들이에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다 보니 아주버님보다는 2살이 많고 형님보다는 4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들이 호적상으로는 위로 있다 해도 나이상으로는 저보다 한참 어린데 어린 것들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니 골이 때리더라고요. 형님은 제게 까불지 말라고 말한 뒤 아주버님과 휘인하니 가버렸어요. 저는 이런 형님의 행동이 너무도 황당했어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오기 싫어 아픈 척하며 쉬어놓고도 자기가 첫째 며느리라면서 제게 훈수라도 두려고 하는 모습에 기가 찼어요. 자기 아프다는 소식에 따로 음식 준비까지 한 제가 이런 대우가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무시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둑이 제발저린 거라고 여겼어요. 평소 아주버님이 저에게 살가운 사람이었다면 모르지만 정말 한결같이 저를 무시하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기에 형님이 그런 아주버님에게 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도 다 그게 좋은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걸 잘 아니까 형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님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대하는 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님에게 그런 황당한 처사를 당했어도 모든 사람이 마음먹기 나름이고 대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댁 식구 중 제일 볼품없는 직업일지는 몰라도 마음만큼은 태평양만큼 넓고 그릇으로 치면 냉면 사발만큼 넓으니 아량을 베풀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형님이 아무리 저를 안 좋게 대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제 행동으로 가족들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하면서 형님을 대하고 마음을 쓴다면 분명 이런 형님이라도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시모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가족끼리 내외하는 사이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으니 저는 상대가 저를 괄시한다고 해서 똑같이 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속담을 떠올리며 그 후로도 형님과 잘 지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어떤 노력을 하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시무가 저를 예뻐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고 저를 밀어내려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까지 어느 순간부터는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 형님의 태도를 시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첫째 며느리가 예쁜 짓을 한다 정도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구태여 이런 형님의 행동을 가타부타하며 말 꺼내지는 않았어요.
괜한 오해가 생기면 더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박사학위 수여를 받게 되었어요. 시모도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집 경사라며 무척 좋아하셨죠. 저는 이번에야말로 형님의 색안경을 벗겨서 좋은 동서지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긴 세월을 얼굴 보며 지내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윗사람이 먼저 제게 손 내밀 생각이 없으면 저라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삼기로 했죠. 저는 형님을 어떤 방법으로 축하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형님의 박사 학위 수여식 날 제대로 식사를 대접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온 가족이 형님에게 단 한 번뿐일 특별한 날을 축하해 준다면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 손으로 직접 20첩 반상을 차려 온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 썼어요. 우리 집으로 직접 초대를 하면 혹여나 형님과 아주버님이 오지 않는다고 할까 싶어 그 많은 반찬을 일부러 시댁으로 옮기기까지 했어요. 시모는 이런 제 정성을 보고 형님이 분명 좋아할 거라며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었죠. 시모의 말에 저는 이번에는 형님이 제게 고마워해 주지 않을까 내심 조금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맞춰 한참 상을 차리는데 생각보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일찍 도착했어요. 제 남편도 비슷하게 도착했고요. 저는 금방 끝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과 주방이 따로 붙어 있는 구조라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방까지 전부 들렸는데 시모에게 형님이 동서인 제가 이렇게까지 축하해 주어 더욱 기쁘다며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형님의 기쁜 마음일 테니 분명 이번만큼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 기쁜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형님과 시모가 한참 담소를 나눈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을 때였어요. 형님은 주방으로 들어와 삐딱하게 서서는 그릇에 담아놓은 반찬 그릇을 툭툭 치더니 불만스럽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동서, 번거롭게 이런 짓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것도 어머님까지 모셔서 거절도 못하게 말이야. 아니, 누가 축하해 달래? 저는 좋은 소식이라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이렇게라도 함께 온 가족이 식사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한들 받지 않으실 것 같기도 했고요. 내가 동서한테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서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느냐고. 거절도 못하고 약속까지 다 깨고 여기 와서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겠냐고. 너 때문에. 누가 축하해 달래? 아니 형님, 저도 가족이에요. 마음에 안 들지는 몰라도 가족이 진심으로 좋은 소식에 축하해 주는 건데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정말 한결같이 너무하시네요.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축하받기가 싫은데 이런 자리까지 강제로 나와야겠냐고. 너랑 나랑 급이 같아? 감히 가방끈도 짧은 년이 누굴 축하한다는 거야, 역겹게. 형님, 그렇게 배움으로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님 원사는 가방끈 짧은 저보다 더 치졸하고 수준 떨어져요. 아세요? 드시고 싶지 않으면 그럼 그냥 가시면 되겠네요. 다른 가족들끼리 주인공 없는 식사 자리나 갔죠 뭐. 뭐야? 치졸하고 수준이 떨어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깐년한테 그런 저급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시댁이라고 기고만장해서는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어머님이 널 예뻐하는 이유가 정말 예뻐서겠어? 가방끈 짧은 못 배운 거라 실수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주는 거겠지. 재분수도 모르는 천박한 년이 입만 살아가지고. 말씀 가려 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공부에 전념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뿐이지. 그걸로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사람 점수를 매기는 건 옳지 못한 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도대체 저를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건데요? 미워해?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미워한 적 없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뿐이지. 넌 이 집안의 가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시모가 좀 예뻐한다고 기고만장해 있지 말라고. 시모 재산도 넘볼 생각 말고. 그건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이니까. 시모 죽고 이 집안에서 내쳐지기 싫으면 눈치껏 가정부 노릇이나 열심히 해. 그게 네 수준에 딱 어울리는 위치니까. 그런데 그때 형님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장실에서 언제 나왔는지 시모가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주방으로 뛰쳐들어와서는 갑자기 형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실 형님은 굉장히 여우였어요. 시모가 살던 집이 2년 전에 재개발이 되면서 은근히 알짜배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 시모 앞에서 어찌나 알랑방귀를 끼어댔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봐도 별것 없는 저를 시모가 아끼는 것을 알고는 시모 앞에서는 굉장히 저를 위하고 생각해주는 척 해왔죠. 그래서 시모는 형님이 제게 못되게 굴었던 적을 본 적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형님의 여우짓이 탄로나게 된 것입니다. 집안은 삽시간에 풍비박산이 되었고 아주버님과 남편까지 앞세 시모를 말려야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형님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채로 풀리지 않은 분을 토해냈어요. 네 년이 뭘 한다고 둘째 며느리한테 그따위 말을 해?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얼마나 큰 은인인 줄 알아? 이따위 천성을 가지고 감히 내 앞에서 사람 좋은 척을 해? 둘째 며느리는 너한테 그런 무례한 막말이나 들어야 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사람 탈을 쓴 여우 같은 것이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서는 이렇게 모를 흐리고 있을 줄이야.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랄 판국이 무슨? 아이 어머니, 일단 이것 좀 놓고 이야기해요. 에? 오늘 이 사람 좋은 날 축하하자고 모인 자리잖아요. 아주버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시모를 말렸고 시모는 무슨 축하냐며 막말로 형님이 아주버님 덕에 이만큼 더 공부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그래놓고 무슨 자기 잘난 맛에 기어오르냐며 아주버님께도 쏘아댔어요. 끝나지 않을 몸싸움에 저까지 나서서 시모를 말려 했어요. 저는 시모에게 그만하면 되었으니 형님을 놔주라고 제 진가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늘 든든하다고 그러니 저는 괜찮다고 말을 한 뒤에야 시모는 잡고 있던 형님의 머리채를 놓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제게 늘 미안했고 여전히 감사한데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에 저는 형님의 무례함이 상처가 된 것보다 시모의 진심이 더 확 와닿았고 또 위로가 되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한동안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음을 진정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부부의 다독임에 서서히 진정이 되셨고 시모는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며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저와 남편은 시모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기에 담담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버님과 형님은 지금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거실 소파에 앉은 시모는 형님을 한껏 살벌하게도 노려본 뒤 감출 수 없는 분노를 꾹꾹 누르며 돌연 선전포고를 해버렸고 그 말에 저희 모두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시모의 말을 듣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하게 반발했어요. 내가 가진 돈 전부를 둘째 부부에게 줄 거니? 아이 그렇게 알아라.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탐내며 서로 헐뜯는 그런 꼴 나는 못 본다. 욕심 부린 것들은 이런 한 푼 받을 자격 없어.
뭐 어머니.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차별을 두시려고 하면 어떡해요? 제가 그간 살면서 어머니께 효도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은 형제 우애를 깨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못 들은 걸로 알 테니 생각을 다시 고쳐주세요. 맞아요,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동서를 무시한 것은 맞지만 그걸 이유로 삼아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옳지 못한 거죠. 저희 부부는 어머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오늘같이 경솔한 행동은 앞으로 삼가할 테니까 방금 말씀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너희는 발언권이 없어. 이 양심도 없는 것들. 내 생각에 반기를 드는 건 둘째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제가 괜히 어머님께 용돈을 두둑이 챙겨드린 줄 알아요? 그게 다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거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니면 개처럼 벌어서 왜 남 좋은 일을 쓰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뭐 능력 없는 게 우리 탓인가요? 다 자기들 노력이 없던 탓이지. 그걸 가엽게 여기는 어머님도 잘못된 거고요. 가엽게 여긴 적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 눈에는 그리 비춰질지 몰라도 그런 게 아니야. 첫째 네가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둘째는 대학 문턱도 못 밟았어. 그뿐인 줄 아니? 첫째 너도 대학 중퇴를 해야 했을 거란 말이다. 시모는 끝내는 제가 가방끈이 짧을 수밖에 없던 사실에 대해 형님과 아주버님에게까지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믿을 수 없다던 아주버님은 그 당시 시모가 어떤 형편이었는지까지 이야기해주자 그제야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치 없는 형님은 그것 또한 제 선택이었고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일찍이 돈을 벌었던 게 아니냐며 좋은 직장을 얻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취직이 목표였을지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댔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불쾌감을 숨길 수 없었고 형님에게 잘난 부모 둔 덕에 얌전히 공부만 했으면서 힘든 사람 속사정을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냐며 역정을 했어요. 아주버님도 그제야 합세해 형님을 말린 뒤에야 입을 다물더군요. 아주버님도 맨 처음엔 거짓말하지 말라고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셨다가 시어머님이 제가 남편의 학비를 대주었던 통장 입금 내역과 손편지까지 얼굴에 들이밀며 증거를 보여주자 그제야 뒤늦게 형님을 말린 거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모양인지 형님이 잠잠해지자 제게 뭔가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간 그렇게 헐뜯고 무시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이렇게 사과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며 제 눈도 잘 못 마주치더라고요. 자신이 그동안 제게 해왔던 행동들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될 줄 몰랐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형님은 옆에서 입을 쭉 내밀고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형님에게 아주버님은 어서 당신도 사과하라면서 면박을 주었죠. 형님은 처음에는 싫다고 잡아댔지만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된 데다가 가족 모두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지 못하다는 걸 느끼고는 마지못해 제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 모습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형님을 구박했어요. 너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도 인성은 정말 바닥이구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헐뜯고 모욕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거다. 너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네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넌 우리 가족으로 용납할 수 없어. 네 자존심에 이혼이라도 결심할 거라면 이혼도 하렴. 어차피 나도 양심 없고 못된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어머님, 이깟 일로 이혼이라니요. 제 사전에 이혼은 없어요. 이혼하고 나면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요?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둘째네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사과해. 네 남편이 지금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 기회에 제대로 알렴. 시모의 말에 가만히 있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도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그러니 하는 수 없이 아주버님 옆으로 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그동안 전후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해 경솔하게 했던 언사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간 형님과 아주버님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냈지만 막상 이렇게 사과를 받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고 괜히 눈물이 났어요. 시모도 그런 저를 보고 눈물을 훔쳤죠. 형님의 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해 주려던 자리는 결국 저를 위한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형님은 배가 아픈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 자신을 위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고 크게 내색할 수 없었죠. 이날 이후 아주버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바뀌었어요. 형님은 저와 대화를 나누려는 걸 조금 피하기는 하지만 무시를 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았죠. 그렇게 3달쯤 지났을 때 시모가 가진 돈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죠. 아주버님은 시모의 돈을 우리에게 전부 주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찬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달가워하지 않았고 반박에 나섰어요. 자신이 그간의 행동들을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말이에요. 좋은 모습까진 아니더라도 전처럼 대하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도 저희 부부와 차별을 꼭 둬야 하냐고요. 시무는 그런 형님에게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끝까지 양보라는 것을 모른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아주버님도 어차피 저희 부부는 자기들에 비해 형편이 넉넉지도 않으니 시무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돈을 쓴다면 다행인 것 아니냐며 긴 세월 동안 제 덕을 본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라도 시댁 식구가 보답을 해야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시모도 아주버님도 꽤 완강한 편이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의 의견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아 더는 반박하지 못했죠. 저는 그동안 시댁 행사라면 먼저 나서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게 이제 더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 일이 터지기 전에는 저는 시댁 일이라면 뭐든 솔선수범했지만 이 일 이후 저는 시댁 일이라도 시모가 나서서 저를 말렸어요. 그렇게까지 고생하며 자기들을 위할 필요는 없다고요. 저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으니 이제 조금은 쉬엄쉬엄 해도 괜찮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모의 진두지휘 하에 남편과 아주버님의 부부는 처음으로 온 가족을 위해 음식도 만들고 그 외의 모든 일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이제 모든 가족도 다 알게 되었으니 전에 늘 담아두었던 마음의 빚을 이제 편히 갚을 수 있다며 정말 저를 은인대하듯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살펴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제게 공부를 다시 해볼 생각은 없냐고 제안을 하셨죠. 사실 아까 말했듯 저도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대학을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 일을 했으니 대학에 대한 로망이나 꿈은 늘 꾸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티를 내진 않았었는데 그 마음을 남편보다 시모가 더 먼저 알아봐주고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다고 마다했지만 그 말에는 그러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늦었지만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죠. 비록 야간 대학의 2년제 대학이었지만 제가 원하던 대학 생활을 하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정말 보람됐어요. 아주버님 또한 저한테 처음으로 칭찬을 하며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그동안 내가 희생하며 살아왔던 게 아주 후회스러운 일은 아니었구나 생각했어요. 남편 또한 제게 이제 희생은 그만하라며 본인이 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늘상 하는 말이긴 했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이 말을 다시 듣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런 저와 시모의 모습을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크게 내색하지 않았고 질투도 더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잘 변하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본성은 특히요. 여전히 형님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눈빛에 가끔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가득 담겨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더는 대놓고 저를 깔보고 멍청하다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속이 편안해요. 제가 조금 더 못된 마음을 품었다면 시댁의 힘을 등에 업고 형님이 저를 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당해보면서 그 서러움을 완전히 느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더라고요. 형님은 이 이후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아주버님이 더는 용납해주지 않거든요. 조금 이상한 위치로 바뀌었지만 저는 조금만 이런 챙김을 즐겨볼까 합니다. 아, 참, 시모가 온 가족들 앞에서 선전포고했던 본인의 재산은 정말로 우리 부부에게 다 주었어요. 그 뒤로 제가 시모를 모시며 지내겠다고 나섰지만 한사코 시모가 거절하는 통에 동네 주민으로만 지내고 있네요. 대신 시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너무 좋아요. 옛 추억을 마음껏 나눌 수도 있고 엄마처럼 저를 품어주니 마음도 든든하고요. 형님은 앞으로가 조금 곤욕이겠지만 제가 이 행복을 잠시 누릴 때까지만 좀 고생해 주었으면 하네요. 그간 받은 서러움을 이렇게라도 조금은 복수하는 셈이니까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또 응원해주는 시모와 남편이 있으니 당당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모는 돈 다 저희 주고 노후는 어쩌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걱정이 드는 분께 걱정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새 꿈으로 번 돈으로 시모의 노후를 책임질 거니깐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시청자분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